다음은 노타임 반지법. 이거는 그냥 읽어만 쑥쑥 읽어만 볼게요. 무발효 반지법이라고 하는데 발효를 하지 않는데 발효를 발효를 하지 않는데 발효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반주법. 그래서 이때는 산화제하고 환원제를 굉장히 많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당연히 반죽이 좋진 않죠. 그리고 발효를 거치지 않아서 풍미는 많이 떨어집니다.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반죽이 좀 마를 수가 있고 노화도 빠른 반죽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하냐?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큰 대량 생산 공장하는 공장에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노타임 반죽법. 다음에는 음, 그리고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이 있긴 한데 제가 적어놓질 않았나요? 그것도 있긴 한데 자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뭔가 긴 시간 같죠? 제가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저녁에 우리가 빵 반죽을 하고 나서 이것을 다음날 아침에 사용해요.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전날 반죽을 사용하는 거죠. 전날 반죽을 만들어서 이걸 다음 날까지 다음 아침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를 정량 넣지 않고 왜냐면 정량 넣으면 어때요? 1시간 내에 발효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를 아주 소량만 넣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화도 지연되고 저장성도 좋고 숙성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빵이 맛있어요. 좋아요. 저장성도 좋고 숙성이 잘 되니까 왜냐면 밤새도록 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펀지 도우법처럼 발효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발효 손실이 좀 크다는 거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빵 맛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오버나이트 스펀지법도 우리 빵 전문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저도 업장에 있었을 때 뭐 VIP 행사일 때는 당연히 전날 새벽에 아니 한 6시에 빵 반죽을 쳐가지고 밤새도록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침에 한 6시에 빵을 준비를 만들죠. 자, 그래서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빵 이론 문제인데 지금 쭉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1차 발효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발효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차 발효 볼게요. 자, 믹싱이 끝났어요. 저희가 믹싱이 끝난 다음에 1차 발효를 시킬 거예요. 자, 발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네. 자, 발효하는 이유.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해서 팽창을 하죠. 자,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 처음에 있던 크기보다 더 커져요. 팽창을 하죠. 그래서 좀 더 느슨해지면 이게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반죽 자체가 부드럽고 네. 그리고 빵이 발효가 되면 맛과 향을 부여한다는 점. 그래서 발효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발효실의 적정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27도인데 자, 이스트 공부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트의 온도는 27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스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 27도 그리고 물론 38도에서도 아주 초왕성 움직이겠지만 제일 활발하게 38도에서 움직이겠지만 이스트가 활성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27도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는 결합해서 외워주시면 좋으세요. 자, 이스트가 27도를 좋아하고 반죽 온도는 27도이고 자, 발효실 온도는 27도이고 이 세 가지를 자,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발효할 때 발효시 우리가 가장 먼저 발효되는 당은 뭐예요? 포도당.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펀치. 이 펀치는 꼭 좀 중요하니까 좀 보고 갈게요. 우리가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켰더니 어때요? 3배에서 3.5배까지 발효를 해야 하고
이때 펀치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3배에서 3.5배까지 발효를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냥 펀치를 하면서 하는 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빵 기능사에는 펀치를 하지가 않죠. 우리가 그냥 이론상으로만 펀치를 해야 되는데, 이 펀치는 우리가 일반 빵들은 거의 하지 않고 치아바타, 하스 계열 있잖아요. 커팅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공에 뻥 뚫려 있죠. 이런 것들이 펀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빵들이에요. 펀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펀치라는 우리가 1차 발효를 해서 반죽의 부피가 3.5배가 아니라 2에서 한 2배 정도가 우리가 됐어요. 그럼 얘를 꺼내가지고 발효실에 봤더니 2배 정도가 됐네. 그럼 얘를 꺼내서 펀치를 하는 건데, 때리는 게 아니라 꺼내서 그냥 이렇게 살짝 오므려 주는 이런 느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오므려져요, 살짝. 살짝 들어가지고 빵을 살짝 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정리를 할 때 산소 공급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발효실에 갇혀있던 반죽들이 밖으로 꺼내가지고 한번 잘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효실의 온도가 27도라고 해서 다 앞뒤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발효실을 어, 그러니까 균일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펀치를 한다고. 펀치를 해주는 이유.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산소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산소 공급을 했으니까 이스트가 활동을 굉장히 잘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펀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발효 시간이 단축이 돼요. 왜냐면 이스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거. 펀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셨죠? 펀치를 하는 이유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정말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 괴롭죠? 제 목소리 듣는데. 자, 발효 중 펀치의 효과와 거리에 먼 것은 반죽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자, 맞죠? 이스트 활성을 돕는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트 활성을 돕는다. 산소 공급으로 반죽의 산화 숙성을 진전시킨다. 맞죠? 계속 산소를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발효를 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죠. 네. 자,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말은 없었죠.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반죽의 온도를 높여준다. 나올 때가 있어요. 높여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균일하게 해준다죠. 아셨죠? 반죽의 온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칫 반죽 온도를 높이려고 펀치를 해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걸 체크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네. 네. 자,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물론 이스트의 양이 많아지면 가스 발생력이 많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설탕이 충분할 때, 설탕이 만들 때 이스트가 양과 발효 시간을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릴 때처럼 설탕이 삼투압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삼투압 먼저 볼게요. 당이 5% 이상의 농도가 되면 아까 이스트 활동이 저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김치, 배추 아까 비유했지만 농도의 당이 낮은 당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삼투압을 일으키는데, 설탕량이 예를 들어서 5% 이상이 되면 이스트 활동이 저해되고 소금 1%를 초과하면 이스트 활동이 저해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어, 자, 이스트푸드 이것까지 좀 볼게요.
이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스트푸드의 발효를 조절을 하고, 이거는 그냥 이스트의 영양 공급, 주로 산화제 얘기인데, 여기는 그냥 제가 더 자세히 문제풀이 할 때 이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문제풀이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머리 아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이거는 그렇고 이제 자, 이스트 푸드 같은 경우는 이스트의 발효를 좀 조절을 하고 자, 계량하는 첨가물이거든요. 이스트 푸드. 여러분 이스트 푸드는 들어보셨나?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반죽에 탄력도 주고 이스트의 영양 공급이거든요. 주로 산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암모늄 이걸 알아두시고 암모늄, 이스트의 영양 공급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스트푸드는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완전 소량 한 1g 정도 첨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보완해가지고요. 나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빵 계량제입니다. 자, 발효 손실 좀 볼게요. 자, 발효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g짜리 빵을 발효를 시켰더니 97g이 되었어요. 3g의 수분이 증발되어 버렸죠. 왜냐면 탄수화물은 발효를 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실량이 아까 1%에서 2% 손실량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발효 손실도 있지만 여러분 굽기 손실도 있어요. 구우면서 수분이 증발해서 구웠을 때 예를 들어서 100g을 구웠더니 98g 됐다. 그럼 이것도 2g 굽기 손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잘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제가 문제를 좀 볼까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빵의 노화 현상에 따른 변화와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아까 노화는 아직 좀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노화에 대해서. 노화는요. 호화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노화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에 그냥 수분이 뺏기면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잖아요. 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빵 속에 있는 수분들이 점점 뺏기면서 노화가 되면 빵이 말라버리겠죠. 딱딱해지겠죠. 맛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게 노화 현상에 따른 변화예요. 자, 첫 번째 수분 손실 맞죠? 수분 손실. 네. 두 번째는 전분의 결정화. 여러분 수분이 뺏기게 되면 전분도 촉촉한 상태가 아니라 점점 굳어가는 결점이 되겠죠.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3번의 향의 손실. 향도 어느 정도 각 구워난 빵보다 그 빵의 향이 아니 조금 말라 비틀어진 뭔가 그런 향이 나진 않죠. 네. 자, 곰팡이 발생. 빵이 노화됐다고 해서 곰팡이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빵을 보관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곰팡이는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거 곰팡이 발생이라는 거. 향의 손실도 되고 자 이런 빵 이게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여러 책에서 많이 중복이 된 거 굉장히 문제풀이를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빵 선생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여러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런 중복된 이런 제 문제풀이들을 많이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통 블라서 빵을 제조할 때 2차 발효실의 상대 습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보통 빵을 만들 때 우리가 1차 발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발효가 있어요. 1차 발효의 기본 온도, 기본 습도는 여러분 75에서 80% 습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차 발효실의 습도 온도는
에서 85도 또는 90도까지 2차 발효보다는 좀 1차 발효보다는 2차 발효가 조금 높게 습도를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2차 발효를 좀 높은 온도에서 습도에서 잘 식히기 위해서는 1차보다는 2차를 좀 더 높게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불란서 빵은 프랑스 빵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게트를 제조할 때 2차 발효실의 상대 습도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 정답은 75에서 80%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빵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불란서 빵은 우리가 이렇게 칼집을 내야 되잖아요. 바게트 생각하시면 돼요. 칼집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칼집을 2차 발효 후에 칼집을 내야 하는데 빵의 습도가 너무 많고 그럼 습도가 너무 많으면 빵이 끈적끈적거리겠죠. 끈적끈적거리면 빵의 칼집이 나지가 않아요. 칼집을 내는 것도 힘들고 또 너무 과하게 돼 버리면 여러분 식감 자체가 너무 질겨지기 때문에 2차 발효 습도는 아주 낮게 해주는 75에서 80%가 좋습니다. 근데 더불어 불란서 빵뿐만이 아니라 이 바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데니스 패스트리 있죠. 크라상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유지가 높기 때문에 습도를 굉장히 낮게 해줘요. 얘도 75에서 한 80% 정도 해줍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식빵 배합에서 소매품 대비 6%의 탈지 분유를 사용할 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건 지금 밀가루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이거 3번은 다음에 할까요? 아, 그냥 합시다. 자, 식빵에서 소매분 6%의 탈지 분유. 자, 틀린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싶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분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유 특징. 아까 분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재료과학에서 할 건데 분유 하면 떠올리는 게 여러분 있어요. 완충작용. 분유하고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완충작용. 어때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죠. 완충작용. 그래서 분유의 특징은 좀 빵을 좀 더 단단하게 해줘요. 빵 반죽에 들어가면 여러분 좀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분유가. 그래서 분유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 발효를 좀 시킨다. 자, 분유는 아까 완충작용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근데 믹싱 내구성을 높인다는 것은 음, 믹싱 내구성을 시킨다는 거 믹싱을 할 때 좀 힘있게 그러니까 힘있게 처지는 게 아니라 믹싱할 때 좀 힘있게 한다는 거죠. 다음은 표백색을 진하게 한다. 분유는 결국 우유를 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유이니까 우유의 특징 좀 색깔을 진하게 하죠. 네, 그리고 맛도 내지만 색도 진하게 합니다. 표피색을 진하게 한다. 자,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분유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분유가 물을 먹는 거랑 어때요? 분유가 먼저 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번, 발효를 촉진시킨다. 분유는 완충작용 반죽에 넣어주는 힘을 역할을 하는 힘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믹싱할 때 좀 힘이 내구성이 좋아지고 단단한 반죽이 발효 잘 돼가 되겠고 자, 무른 반죽은 발효가 잘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른 반죽이 잘 돼요. 아셨죠? 발효가. 그래서 분유 들어가면 반죽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발효를 촉진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다음 가루 하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넣었는데 이게 좀 너무 수업이 진행을 안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반죽시 후연법에서 소금 투입 단계는 너무 잘하세요. 이제는 소금을 넣게 넣는 방법. 이 후연법은 우리가 유지를
투입하는 단계와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클린업 단계, 클린업 단계 직후에 넣는다. 아셨죠? 자, 우리가 냉동 반죽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아까 하셨죠? 자,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냉동 생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당장 내일 생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단팥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날 미리미리 빵을 잘 만들어가지고 생동 만들어서 정형까지 다 하는 다음에 굽기만 하면 되거든요. 생지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6시에 빵을 팔더라도 5시부터 해동을 하고 발효하고 굽게 하면은 시간을 다 단축할 수가 있죠. 휴일작에 미리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스트가 죽어서 가스 발생력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냉동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트 자체가 많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가스 보유력이 떨어진다. 맞죠? 자, 4번. 반죽이 퍼지기 쉽다. 자, 반죽이 되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반죽은 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동을 잘 시키면 되는데 온도 차를 되게 잘 못해가지고 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축 처져 버리거든요. 반죽이 퍼지기 쉬워요. 이게 되게 그래서 냉동생지가 되게 아까 조금 어렵다는 건 해동을 잘 시켜야만이 반죽이 퍼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지금 성형하는 과정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네요. 이거 다음 시간이네. 자, 그러면 한 10번을 볼까?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잠깐만 8번, 9번 어디 보자. 자, 각구원은 빵을 식혀서 상온으로 낮추는 냉각에 관한 냉각도 다음 시간이구나. 냉동빵 10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냉동빵에서 반죽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우리가 냉동빵을 만들 때 반죽 온도는 어땠어요? 27도를 맞춰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좀 낮다고 했죠. 어차피 냉동을 시킬 건데 반죽 온도를 27도를 맞춰주지 않아요. 스트레이트법에서는 27도를 맞춰주지만 근데 25도, 24도에서 한 25도? 그 이유는 자, 3번 이스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거의 우리가 이스트 활동 온도는 어때? 우리가 이스트 활동 온도는 거의 30도에서 활발해지기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냉동빵은 우리가 6개월까지 보관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은 이스트가 최대한 어,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냉동이 끝나버리면 나왔을 때 해동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스트가 활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양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부피가 살지가 않아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이유가 이스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거. 네. 다음에는 제빵 냉각법 중 적합하지 않는 거 저희가 너무 좀 빨리 했나 보다. 자, 한번 볼게요. 냉각법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냉각법도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자, 냉각하다 하니까 뭔가 좀 얼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냉각? 그쵸? 근데 이 냉각은 그런 냉각이 아니라 자, 급속 냉각? 급속 냉각. 내가 냉동빵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지 지금 얘가 묻고 있는 거는 식히는 거예요, 냉각. 식혀서 포장하는 그 냉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그죠? 적합하지 않은 거는 급속 냉각. 자연 냉각, 터널식 냉각, 에어컨디션식 냉각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다 냉각법입니다. 네. 자, 이거는
그래프 나왔네요. 그래프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너무 빨랐네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발효도 그래도 발효 한번 14번 한번 보면 돼요. 자, 오버헤드 프로퍼는 어떤 공정을 행하기 위한 사용하는 것인가? 정답? 여러분 중간 발효 다른 말로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제가 그랬죠. 그 기계를 중간 발효기를 사용하는 거는 오버헤드 프루퍼고 네 중간 발효를 시키는 게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같은 말이에요. 기계는 프루퍼. 네, 그래서 이게 오버헤드 프루프는 중간 발효 또 하나 벤치 타임이라고 여러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 발효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틀리시더라고. 자, 발효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발효의 속도는 발효의 온도가 한 38도일 때 최대이다. 자, 이스트 활동 온도는 30도예요. 이쯤에서 온도가 활성을 해요. 근데 발효 속도는 좀 높을 때 최대예요. 그래서 2차 발효 온도를 좀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굽기 전이니까. 그래서 2차 발효니까 38도 맞고요. 다음 소금은 음, 소금은 약 1% 이상에서 발효를 지연시킨다. 소금은 원래 기준대로 넣는 것보다 1% 이상 더 넣게 되면 발효가 잘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투압 때문에 산투압에 의해서 발효가 잘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치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소금에 절이면 어때요? 배추. 이런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역할. 소금도 적당히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과 설탕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넣게 돼버리면 이스트가 활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활성을 하지 못하고 발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달했을 때, 즉 발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효 속도를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분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수업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지금 앞서가 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좀 재료 과학들 좀 하고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해야만이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도 좀 하고 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 되려고 지금 진행을 한 건데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 수요일이네요. 내일 모레 10시에서 다시 또 만나보아요. 여러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